그 아기를 버린 사람에게도 분명 사연이 있을 거야. 시장 할머니 정순의 날카로운 눈빛이 하영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하영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은별을 바라보는 애틋한 시선.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아이예요. 하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찻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에 빠졌어요. 며칠간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죽음이 정말 사고인 줄 알았나? 도연의 차가운 폭로에 하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사랑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믿을 수 없는 진실. 하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크를 건드리는 건 생각보다 쉬워. 완벽한 사고로 보이게 만드는 것도 말이야. 남편이 연인을 죽인 살인자였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하영은 말을 잃었어요. 과연 하영과 정수는 40년간 숨겨진 재벌가의 추악한 범죄에 맞서 은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순과 하영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중구의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은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김정수는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끌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68배 나이답게 허리는 많이 굽었지만 30여 년간 해온 일이라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어머나, 오늘도 이렇게 많이 버렸네. 정수는 작은 한숨을 쉬며 생선가게 앞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바라봤어요. 비린내와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미 몸에 배어버린 냄새였습니다. 하나하나 쓰레기를 분리하며 손수레에 담는 정순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정순이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떡집을 준비하던 김말순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요, 말순이가 가게 열기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죠.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소소한 인사와 농담이 정순에게는 하루를 버텨내는 소중한 힘이었거든요. 혼자 살아가는 노인에게 시장 사람들은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닌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말순의 말에 정수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럴만했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정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바로 작은 월세방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특별한 손님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을 정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평소보다 늦게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시장 끝자락 공중화장실 옆 어두운 골목에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 아기가?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울음소리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낡은 과일 박스 하나가 벽 모서리에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분홍색 담요에 쌓인 채로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는 몹시 배가 고픈지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목청껏 울고 있었어요. 어머나, 이 작은 것을. 정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순간 마치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박스 옆에는 흰 종이에 연필로 삐뚤삐뚤하게 쓴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글씨체를 보니 여자 손으로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정수는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깜한 골목에는 정순과 아기뿐이었어요. 그 순간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아기를 내려다보는 순간 정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정순 역시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아이였거든요. 차갑고 메마른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시간들, 가족이 그리웠던 수많은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아이가 나처럼 그런 곳에서 자라게 할 순 없어. 정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정순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멈췄어요. 작은 눈을 깜빡이며 정순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웠습니다. 마치 할머니,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이 아기와 자신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운명처럼 이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어요. 은별이라고 부를까? 정수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그날 밤 정수는 아기 용품을 사러 24시간 마트를 뛰어다녔습니다. 분유, 기저귀, 작은 옷가지들을 사느라 한 달 생활비를 거의 다 써버렸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정순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청소를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은별이 깨기 전에 분유를 준비해야 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밤에는 은별이 울 때마다 일어나서 달래주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은별아, 할머니 왔어. 정순이 집 문을 열자 은별은 작은 팔다리를 파닥거리며 웃었어요. 정순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은별만 보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은별이 잘 있었구나. 배고프지? 정수는 익숙한 손길로 분유를 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은별은 분유를 먹으며 정순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기분이 가족이라는 건가?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란 정순에게는 가족이라는 게 늘 그리운 존재였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20살 무렵의 정순은 서울 강남의 한 재벌가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집은 겉보기엔 화려하고 품이 있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정수는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을 목격했어요. 시댁 어른들이 며느리를 괴롭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특히 젊은 며느리 하나가 연인과 강제로 헤어지게 되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과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고 결국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내가 본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라. 입을 열면 어떻게 될지 알지?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 후로 정수는 누구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은별을 바라보며 정수는 이상하게도 그때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근거는 없었지만 은별이 평범한 집안 아이는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얀 피부,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품격 있어 보이는 외모를 보면 말이죠. 혹시 이 아이도 그런 집안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은별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것 같았어요. 자신이 겪었던 그 무서운 일들이 이 작은 아이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시장 사람들은 정순이 갑자기 아기를 키우게 된 걸 신기해했습니다. 정순이 언니, 그 아기 진짜 예쁘네요. 어디서 온 아이예요? 혹시 친척 아이야? 갑자기 할머니가 되셨네요. 하지만 정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어요. 그냥 인연이 닿아서요라고만 했습니다. 정수는 은별에게 분유를 다 먹인 후 등을 토닥이며 트림을 시켰어요. 우리 은별이 할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누구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버려지고 상처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이 서렸어요. 은별은 정순의 품에서 스르르 잠들어갔습니다. 정순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 아이를 버린 사람에게도 분명 사연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뭐든 상관없어. 이젠 내가 이 아이의 진짜 할머니야. 그 순간 은별이 잠결에 작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정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저택에서 윤하영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영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거실, 값비싼 가구들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지만 하영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영아, 오늘도 병원에 가봐야겠다. 시어머니 장옥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60대 중반의 옥희는 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하영에게는 까마귀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검사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하영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 우리 가문에 대를 이을 손자를 못 낳으면서 무슨 소리야. 옥희의 말은 언제나 날카로웠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에서는 하영을 불임으로 몰아갔거든요. 하지만 하영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영은 불임이 아니었어요. 결혼 직전 시댁의 강요로 받은 수술 때문이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하영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댁의 계획이었거든요. 하영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장 보러 나갈 테니까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놔. 옥희는 명령조로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영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하영은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운전기사에게는 잠깐 드라이브만 하고 올게요라고 말했지만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차는 시내를 한참 돌다가 중구의 재래시장 앞에 멈췄어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영은 운전기사에게 말하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하영의 모습은 시장에서 많이 튀었지만 하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시장을 걷다가 하영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 할머니가 작은 아기를 안고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할머니는 김정순이었고 품에 안긴 아기는 은별이었습니다. 하영은 왜인지 모르게 그 모습에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정수는 은별에게 젖병으로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별이 목마르지? 정순의 목소리는 무한히 다정했어요. 그 순간 은별이 고개를 돌려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큰 눈동자가 하영과 마주쳤을 때 하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요동쳤어요. 참 예쁜 아기네요. 하영은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하영을 바라봤어요. 비싼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오니 경계심이 들었지만 하영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별이 하영을 향해 두 팔을 뻗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하영을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 이 아이가 아가씨를 좋아하나 봐요. 정순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영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모성애가 솟아올랐거든요. 안아봐도 될까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이 은별을 안는 순간 아기는 편안하게 하영의 품에 안겼어요. 정말 예쁘네요. 몇 개월 된 아기예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이제 2달 정도 됐어요. 정순의 대답을 들으며 하영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2달 전이라면 하영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할머니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영의 질문에 정수는 잠깐 주저했어요. 네, 그냥 2년이 닿아서요. 정수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정순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은별은 하영의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해 보여요. 하영은 은별의 작은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도 아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정순이 말했어요. 하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하영은 말을 멈췄어요. 자신의 사정을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하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하영아, 어디 있어? 당장 집으로 와. 오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명령적이었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죄송해요. 가봐야겠어요. 하영은 은별을 정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은별이 하영을 떠나기 싫어하는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 이 아이가 왜 이러지? 정순이 당황해했습니다. 하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기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영은 정순에게 말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은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볼 수는 없었어요. 차 안에서 하영은 계속 은별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요? 마치 자신의 핏줄인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하영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잠깐 드라이브를 했어요. 하영의 대답에 오키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요즘 행동이 수상해.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의심은 늘 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은별을 만난 후로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어 하영은 침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은 또 늦은 회식이라며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아기 은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 하영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문득 2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영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혹시 그 아이가. 다음 날 아침 하영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은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기가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뻗던 순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마치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하영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2달 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 시어머니 오키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하영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또 어디 갈 거야? 집에 있을 예정이에요. 하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그 시장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하영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뭘 사러? 생필품 좀 사야 해서요. 하영의 거짓말에 오키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특별히 막지는 않았습니다. 하영은 운전기사에게 다시 그 재래시장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부인, 어제도 거기 가지 않으셨나요? 운전기사의 질문에 하영은 당황했습니다. 아, 어제 못 산 게 있어서요. 하영은 얼버무렸어요. 시장에 도착한 하영은 어제 정순과 은별을 봤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정순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은별을 안고 젖병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영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다가가자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 아가씨네요. 또 오셨어요? 정수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영처럼 차림새가 좋은 사람이 이틀 연속 시장에 오는 게 신기했거든요. 네, 어제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요. 하영은 은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별은 하영을 보자 다시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하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아이가 정말 아가씨를 좋아하나 봐요. 정순도 신기해했습니다. 하영은 가방에서 작은 털모자를 꺼냈어요. 어젯밤 급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선물하고 싶어요. 어머, 이런 걸 왜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하영이 은별의 머리에 털모자를 씌워주자 아기는 더욱 예뻐 보였어요.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하영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순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하영의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거든요. 아가씨, 혹시 아이를 키워본 적이 있으세요? 정순의 질문에 하영은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하영은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하영도 자신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기를 다루는지 몰랐어요. 정수는 하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어요. 특히 은별을 바라보는 하영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을 느꼈거든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는 듯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는 정말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버려진 아이를 제가 주워서 키우고 있어요. 버려진 아이라고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시장 뒤쪽 골목에서 박스에 담겨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정순의 말을 듣는 순간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주일 전이라면 정확히. 하영은 급히 계산을 해봤어요. 은별이 2달 정도 됐다고 했으니
태어난 지는 약 2달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임신한 시기는? 하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이 연인 준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시기였거든요. 혹시 버린 사람에 대한 단서는 없나요? 하영의 질문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메모 하나만 있었어요. 부디 이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라고 적힌 종이만요. 하영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글씨체가 자신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정순이 언니, 그 아가씨 또 왔네. 김말순이었습니다. 어제도 봤는데 정말 아기를 좋아하나 봐요. 말순은 하영을 보며 웃었어요. 말순아, 혹시 최근에 이 근처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 정순이 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아니, 그냥 수상한 사람이 왔다거나. 정수는 왜인지 하영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한 달 전쯤에 재미있는 소문이 있었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뭔 소문? 강남 재벌집 며느리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사귀다가 들켰다는 얘기. 그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던데. 하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어? 정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응, 그것도 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재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말순의 말에 하영은 몸이 떨렸어요. 그게 바로 자신과 준호의 이야기였거든요. 정수는 말순의 얘기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일했던 재벌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연인을 제거하는 일 말이죠. 혹시 그 재벌가가 어딘지 알아? 정순이 물었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장씨 집안이라고 들었어. 말순의 대답에 정순과 하영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정순은 자신이 일했던 집안이 바로 장씨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하영은 자신의 시댁이 바로 그 장씨 집안이었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하영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하영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아가씨. 정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아가씨가... 정순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하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집으로 와. 큰일이 생겼어. 오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고 급했어요. 하영은 정순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은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차 안에서 하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말순이 한 얘기가 정말 자신과 준호의 이야기라면, 그리고 은별이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하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정순도 하영이 떠난 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영의 반응, 그리고 말순이 한 얘기까지.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은별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은별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수는 아기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별은 여전히 하영이 간 방향을 바라보며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영이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 오키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험악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마트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마트에서 뭘 샀는데? 오키의 날카로운 질문에 하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혹시 딴 데 간 거 아니야? 오키는 하영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사려던 게 없어서.
하영은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즘 행동이 수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오키의 말에 하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은별과의 만남이 들킨 건 아니겠죠?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영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은별의 모습, 정순의 말, 그리고 말순이 한 소문까지 모든 게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2달 반 전 일을 떠올리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연인 준호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하영은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시댁에서는 다행이 됐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하영은 홀로 슬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하영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혹시 그때 하영은 자신도 모르게 배를 만져봤습니다. 준호와의 마지막 만남 후 몸에 이상 신호가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시댁의 압박과 준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영은 결심을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향한 곳은 친구네가 아니라 다시 그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정수는 같은 자리에서 은별을 돌보고 있었어요. 하영을 보자 정순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어제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요. 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하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잠깐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할까요? 정수는 은별을 안고 근처 작은 찻집으로 하영을 데려갔어요. 찻집에 앉은 후 하영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정순도 기다려 주었습니다. 드디어 하영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은별이가 정말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수는 하영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모든 걸 말해주기로 했어요. 일주일 전 밤늦게 시장 뒤쪽 골목에서 발견했어요. 종이박스에 담겨 있었는데 짧은 메모가 하나 있었죠. 그 메모, 혹시 아직 가지고 계세요? 정수는 지갑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하영이 그 메모를 받아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글씨체가 바로 자신의 것이었거든요. 부디 이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영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정수는 하영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 아이가 제 아이예요. 하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까 말까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순도 충격을 받았어요. 짐작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정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준호라는 남자였는데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반대했고 결국 강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 후 준호는 교통사고로 하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정순이 말했어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준호가 죽고 나서야 알게 됐거든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낙태를 강요했어요. 하지만 낙태를 하지 않으셨군요. 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의 마지막 흔적이었는데 하영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래 출산을 했어요. 시댁 모르게 작은 병원에서. 정수는 하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왜 아이를 버리셨어요? 시댁에서 알게 되면 저도 아이도 위험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집안인데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정순의 질문에 하영은 잠깐 망설였어요. 장씨 집안이에요. 장도연의 아내가 저예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젊은 시절 일했던 그 집안이었거든요. 장씨 집안이라고요? 정순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혹시 할머니도 그 집안을 아세요? 하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그 집안과 인연이 있어요. 젊은 시절 그곳에서 일했거든요. 정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40여 년 전 제가 20살 무렵에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어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연인과 헤어지게 만들고 그 연인을 제거하는 일이. 제거한다고요? 하영이 깜짝 놀랐어요. 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정순의 말을 듣는 순간 하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의 죽음도 그런 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준호의 죽음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집안은 수십 년째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혀왔어요. 정순의 말에 하영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듯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하영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영이 은별을 안는 순간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어갔습니다. 정말 엄마를 알아보네요. 정순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영이 정순에게 물었어요. 시댁에서 알게 되면 정말 위험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이 아이는 아가씨의 친자예요. 정수는 하영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무서운 집안과 맞서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정순의 결연한 목소리에 하영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이 알게 되면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정순이 말했어요. 아가씨가 며칠째 시장에 오는 걸 누군가 봤을 수도 있거든요. 하영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하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아버지가 찾고 계셔.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어조였거든요. 하영은 정순과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뭔가 알아챈 것 같았거든요. 하영은 서둘러 찻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정순과 은별을 두고 온 것도 걱정됐지만 일단은 시댁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시아버지 장 회장과 시어머니 옥희, 그리고 남편 도연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하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버님, 찾으셨다고 해서 왔어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자 장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영을 바라봤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앉아. 장 회장의 한마디에 하영은 소파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하영은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은별과의 만남이 들킨 건 아니겠죠? 요즘 어디 다니고 있지? 장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집에 있거나 가끔 마트에 가는 정도예요. 하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트 말고 다른 데는 안 갔나? 하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데라고 하면 재래시장 같은데 말이야. 장 회장의 말에 하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들킨 것 같았어요. 재래시장은 가끔 구경 삼아 갔어요.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구경이라. 장 회장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경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던데 하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해서요. 답답해서 하필 그 시장에 갔나? 그때 오키가 말했어요. 하영아, 우리가 바보인 줄 아니? 내가 거기서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 하영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은별의 존재까지 알려진 건 아니겠죠? 특히 그 할머니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더라. 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따뜻하던 도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장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재미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더군. 하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은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물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 말이야. 장 회장의 말에 하영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은별의 존재가 들킨 것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어디서 온 건지 아나? 하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키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 할머니 말로는 버려진 아기를 주워서 키운다는데 참 웃기지 않니? 어머님, 내가 그 아기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오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도 무서웠습니다. 시댁이 은별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냥 아이가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도연이 비웃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내가 남의 아이에게 모성애를 느끼는 거야? 도연의 말에 하영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장 회장이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 아기를 데려와야겠어. 아버님, 그게 무슨. 우리 가문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미리 제거하는 게 좋아. 장 회장의 말에 하영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거라니요? 그냥 아기인데요.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아기라고? 오키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아기가 그냥 아기일 리 없지. 도연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 도연아, 혹시 그 아기가. 하영이 말하려는 순간 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설마 내 아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 하영은 숨이 막혔어요. 도연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내가 준호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모를 줄 알았나? 장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의 존재는 우리 가문에 치명적이야.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 하지만 이제 갓난아기인데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야. 하영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시댁이 은별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발,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오키가 비웃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집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밖에 경찰이 와 계십니다. 경찰? 장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로 왔다고 하나? 아기 실종 신고 건으로 온다고 합니다. 가정부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하영은 정순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중구서 김 형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장 회장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재래시장에서 실종된 아기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왔습니다. 실종된 아기라고요? 도연이 놀란 척 연기를 했어요. 네, 며칠 전부터 한 할머니가 키우고 있던 아기가 오늘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 형사의 말에 하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이 댁에서 그 아기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김 형사가 물었어요. 장 회장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이 댁 며느리분이 그 아기에게 관심을 보이셨다고 하는데요. 모든 시선이 하영에게 쏠렸어요. 하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은별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예쁜 아기라서 잠깐 봤을 뿐이에요. 혹시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김 형사의 질문에 하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그럼 이상하네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본 게 이 댁 차량이었다고 하는데요. 장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검은색 벤츠가 시장 근처에서 목격됐고 그 후 아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 형사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어요. 도연이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 차가 시장 근처를 지나간 건 맞지만 아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 회장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형사님, 저희도 협조하고 싶지만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경찰이 떠난 후 거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장 회장이 하영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제 일이 커졌어. 아버님, 내 때문에 경찰까지 개입하게 됐잖아. 하영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제발, 은별이를 해치지 마세요. 은별이? 도연이 비웃었어요. 이름까지 지어줬나? 그 아이는 제 아이예요. 준호와의 아이라고요. 마침내 하영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영이 직접 인정하는 것을 들으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장 회장이 무섭게 물었습니다. 하영이 진실을 털어놓은 후 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장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하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솔직해지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 저는 입 다물어. 장 회장의 한마디에 하영은 말을 멈췄어요. 내가 그 아이를 낳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문제는 그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야. 하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처리라는 말이 너무나 무섭게 들렸거든요. 아버님,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오키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우리 가문의 치명적인 스캔들이야. 도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하영아, 내가 그렇게 순진할 줄은 몰랐어.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하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 씨, 준호의 죽음이 정말 사고인 줄 알았나?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도연은 돌아서서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처리하라고 지시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담당했지. 당신이 준호를.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레이크를 건드리는 건 생각보다 쉬워. 완벽한 사고로 보이게 만드는 것도 말이야. 하영은 충격에 빠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랑했던 남자를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니. 왜 그런 일을? 가문을 위해서지 뭐. 도연의 대답은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장 회장이 다시 말했어요. 준호만이 아니야. 우리 가문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항상 제거해 왔어. 하영은 정순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 말이에요. 4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나? 장 회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그때 일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장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그 할머니가 김정순인가? 네, 맞아요. 하영의 대답에 장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었군. 오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 여자 말이야? 그래, 우리 집에서 일하던 그 가정부야. 당시에 봐서는 안 될 걸 본 여자지. 장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 할머니가 뭘 봤다는 거예요? 하영이 물었어요. 장 회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 며느리도 너와 비슷한 상황이었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 그래서 그 며느리의 연인도 당연히 제거했지. 그리고 그 며느리는 결국 자살했어. 장 회장의 무감정한 말에 하영은 온몸이 떨렸어요. 자살이 아니라 살해당한 거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나? 도연이 비웃었어요. 어차피 다 옛날 일이야. 중요한 건 그 할머니가 당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그 할머니도. 하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 회장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어. 그 할머니와 아기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아버님, 제발. 하영아, 내가 선택해. 장 회장의 말에 하영은 당황했어요. 무슨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포기하고 조용히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할머니와 함께 사라질 것인가? 장 회장의 위협적인 말에 하영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도연이 말했어요. 아버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그 할머니가 기자들에게 연락했대요. 우리 가문의 과거 일들을 폭로하겠다고 했다는군요. 장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하영은 정순이 용기를 낸 것에 대해 고마우면서도 걱정됐어요. 그런 행동이 정순과 은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그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알겠어. 장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즉시 처리해야겠어. 아버님, 그럼 정말로. 하영아, 이제 내가 나설 때야. 장 회장이 하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그 할머니를 만나서 입을 막아. 저는 그런 일 못해요. 하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못한다고? 오키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그럼 내가 대신 처리당할 텐데? 하영은 시댁의 위협을 실감했어요. 선택권은 없어. 내가 가서 그 할머니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처리하든지. 도연의 말에 하영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순과 은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가정부가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큰일이에요. 밖에 기자들이 몰려와 있어요. 뭐라고? 장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기자들과 카메라가 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김정순 할머니의 폭로로 인해 장씨 가문의 과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벌써 기사가 나갔나? 도연이 창가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죠?
일단 아무도 만나지 마. 변호사에게 연락해. 장 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영은 이 기회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순과 은별이 걱정됐거든요. 저는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어디 가려고? 오키가 하영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없어지면 더 의심받아. 하지만 절대 안 돼. 내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언론에서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오키의 말에 하영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밖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장 회장님, 40년 전 며느리의 죽음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연인 살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장 회장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그 할머니를 당장 잡아와. 아버지,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도연도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시간을 벌어야죠.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돌리고. 그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장 회장과 도연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하영은 이런 상황이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느꼈어요. 정순의 폭로로 인해 시댁이 위기에 몰린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은별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순과 은별의 안전이 더욱 걱정됐어요. 시댁이 급해질수록 더 위험한 수를 쓸 수 있었거든요. 하영은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장 회장은 급히 대책을 세우고 있었어요. 도연아, 당장 사람들을 보내서 그 할머니를 데려와. 아버지,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기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도연도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장 회장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 할머니가 더 많은 걸 폭로하기 전에 막아야 해. 장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 즉시 사람들을 보내. 재래시장에 있는 김정순이라는 할머니를 데려와. 하영은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순과 은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버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나설 거라면 모를까? 장 회장의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영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가서 할머니를 설득해 볼게요. 하영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오키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가서 말해 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영이 덧붙였어요. 혼자 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면 할머니가 더 경계할 거예요. 장 회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1시간 안에 해결해야 해. 하영은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하영은 노코멘트만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하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순을 설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함께 도망쳐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기자들과 경찰들이 곳곳에 있었고 상인들도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정순을 찾아 시장 안을 헤맸어요. 드디어 평소 자리에서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정순은 은별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매우 굳어 있었어요. 주변에는 몇 명의 기자들이 있었고 정순은 그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자의 질문에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그 집안이 며느리의 연인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정순의 증언을 듣던 하영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순의 용기에 감동받기도 했거든요. 하영이 다가가자 정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가씨, 여기 오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하영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수는 기자들에게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둘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할머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째 저지른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할머니와 은별이가 더 위험해져요. 하영의 걱정에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 할머니, 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갑자기 시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시장 앞에 멈춰 섰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장 회장이 보낸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빨리 피해요. 하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와 정순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상인들과 기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은별을 더욱 꽉 안았어요. 아가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그들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이 아이를 지킬 건지. 정순의 말에 하영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은별을 보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지킬래요. 하영의 대답에 정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함께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양복 입은 남자들이 그들을 발견했어요. 저기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오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말순이 앞장서서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정순이 언니한테 왜 그래? 상인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양복 입은 남자 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대화라고? 떡집 사장이 비웃었어요. 이런 식으로 몰려와서 대화를 하나? 기자들도 카메라를 돌리며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지금 장씨 가문의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이 김정순 할머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생중계로 나가고 있었어요. 정순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분들이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40년 전부터 사람들을 괴롭혀온 장씨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정순의 외침에 시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해 왔어요. 연인들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고 며느리들을 괴롭혀 왔어요. 정순의 증언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은 더욱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하영도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장도연의 아내 윤하영입니다. 하영의 등장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제 연인도 그들에 의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요. 하영의 고백에 현장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친자예요. 시댁에서 숨기려고 하지만 이 아이는 분명히 제 아이라고요. 하영이 은별을 안으며 말했어요. 은별은 하영의 품에서 편안해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다가오려 하자 시장 상인들이 막아섰어요. 우리가 있는데 건드려봐라. 정순이 언니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상인들의 연대감이 폭발했어요. 기자들도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경찰의 등장으로 상황이 일시적으로 진정됐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은 경찰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거든요. 정순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는 장씨 가문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싶어요. 할머니,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모두 증언할 수 있어요. 하영도 경찰에게 말했어요.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제 연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두 사람의 증언 의지에 경찰들도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어요. 지금 재래시장에서 40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진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상황이 알려지고 있었어요. 은별은 여전히 하영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은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절대 이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시장에서의 폭로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장씨 가문의 추악한 진실이 연일 뉴스톱을 장식했고 검찰은 24시간 수사체제에 돌입했어요. 하영은 차가운 구치소 면회실에서 도연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유리창 너머 남편의 모습은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어요. 하영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져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하영은 차갑게 대답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미 끝났어요. 준호를 죽인 순간부터요. 하영의 단호한 말에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버지 명령이었어. 변명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영이 일어서려 하자 도연이 급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돌이킬 수 있다면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은별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당신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게요. 면회실을 나온 하영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영아, 빨리 와. 큰일이야. 정순의 흥분된 목소리에 하영은 서둘러 택시를 잡았어요. 시장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 안에서 하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혹시 은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든 시선이 떡집 TV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영이 왔네. 빨리 와서 봐. 김말순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TV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장 회장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호송되는 모습이었습니다. 40년간 이어진 권력형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장씨 가문 일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장 회장에게 무기징역 구형 예정. 아들 장도연도 살인 혐의로 기소. 자막이 계속 바뀌면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시장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끝난 거다. 정의가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정순이 은별을 안고 하영에게 달려왔어요. 우리가 해냈어, 하영아. 정말 해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가까이 살아온 정순에게도 35년을 살아온 하영에게도 이런 승리는 처음이었어요. 은별도 마치 상황을 아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마 할머니 은별이 처음으로 명확한 옹알이를 했어요. 하영과 정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우리 은별이가 말을 하네. 정말 똑똑한 아이야. 은별의 첫 옹알이에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탄했어요. 갑자기 시장 입구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이번에는 기자들과 함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혹시 윤아영 씨와 김정순 할머니세요? 한 여성이 큰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에서 나왔습니다.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여성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건네주었어요. 두 분 덕분에 40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하영과 정수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갑작스런 관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순의 말에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그 아기가 바로 사건의 핵심인가요? 네, 저희 딸 은별이에요. 하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어요. 정순이 언니가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 몰라. 우리 시장의 영웅이야. 하영이도 정말 대단해. 상인들의 증언에 기자들은 더욱 열심히 취재했어요. 김말순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정순이 언니는 30년 넘게 우리 시장을 지켜온 분이에요.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그런 분이 이런 용기를 낸 거예요. 말순의 증언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정순과 하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둘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가족 같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함께 작은 가게를 열 생각이에요. 정순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육아용품 가게요. 은별이가 있으니까 경험도 풍부하고 젊은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영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에 취재진들도 감동받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일주일 후 시장 한편에 작은 간판이 걸렸어요. 은별이네 육아용품이라고 예쁘게 쓰여진 간판이었습니다. 간판도 직접 만들고 가게 인테리어도 두 사람이 손수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나는 아늑한 가게였습니다. 개업 첫날 온 시장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정순이 언니 하영이 축하해. 우리 은별이도 이제 사장님이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말수는 떡 한 상자를, 생선가게 아저씨는 개업 축하 화환을 보내주었어요. 첫 손님은 내가 할 거야. 김말순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가게로 들어왔어요. 기저귀 하나 주세요. 우리 은별이 쓸 거예요. 말순의 농담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진짜 첫 손님이에요? 그럼 우리 은별이 가게 첫 손님은 내가 해야지. 은별은 가게 한가운데 놓인 예쁜 아기 의자에 앉아서 방긋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어머, 아기가 정말 예쁘다며 들어와서 구경하고 갔습니다. 은별의 미소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써요? 젊은 엄마가 수유용품을 들고 물었어요. 정수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기가 편해하면서도 엄마도 힘들지 않아요. 정순의 자세한 설명에 젊은 엄마는 감탄했어요. 하영은 계산대에서 은별을 안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은별을 보고 정말 예쁘다, 천사 같다, 복덩이다라며 칭찬하고 갔거든요. 사장님, 아기가 정말 천사 같아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저희의 소중한 딸이에요. 하영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은별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딸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작은 아파트로 향했어요. 같은 단지에 있는 조그만 집이었지만 그 어느 고급 저택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오늘 첫날 치고는 정말 잘 됐네요. 하영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은별이가 복을 가져다 주는 아이니까. 정순이 은별의 볼을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은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아, 마마 할머니하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마치 엄마 할머니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정수는 은별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하영은 내일 가게 일을 준비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며 세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